동요하지 마라.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김치, 그 아삭한 배추를 만든 사람이 사실은 조선의 국모를 살해한 남자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50분 조선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경복궁 건천궁의 오크루 앞 짙게 깔린 안개 사이로 일본도를 찬 낭인 무리와 조선의 군복을 입은 훈련대 병사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화 발소리는 자갈을 지지기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 선두에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지 않는 손으로 칼자루를 쥐고 있던 한 남자. 그가 바로 당시 조선훈련대 제2대대장 우범선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을미사변을 일본 낭인들의 단독 범행으로 기억합니다. 미우라 고루 공사가 사주하고 낭인들이 칼을 휘둘렀다고 말이죠. 하지만 타임체이스가 파헤친 그날의 기록은 훨씬 더 끔찍하고 구체적인 진실을 말해줍니다. 일본 낭인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궁궐의 지리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그들을 황후의 침소로 안내한 길잡이. 훈련대 병사들에게 동요하지 마라.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다. 자국 군인들이 궁궐 수비대를 공격하게 만든 장본인. 그가 바로 우범선이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그 시신이 건천궁 동쪽 녹산에서 불태워질 때 그 매캐한 연기와 타는 냄새를 맡으며 우범선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썩어빠진 민씨 척족을 몰아내고 조선을 개혁했다 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와 백성의 눈에 그는 그저 어머니의 가슴에 칼을 꽂은 페류나였을 뿐입니다. 사건 직후 조선 팔도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국모의 원수를 갚자. 외침이 의병들의 죽창 끝에 맺혔고 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하며 친일 내각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우범선에게 내려진 체포령. 현상금이 걸린 그의 목숨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1896년 1월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을 내는 푸사나. 우범선은 일본으로 향하는 배의 화물칸 구석,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나무 상자 틈에 몸을 숨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는 조국을 버리고 일본이라는 타국으로 도망치는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일본에 도착한 우범선은 도쿄를 거쳐 히로시마 인근의 작은 항구 도시에 정착합니다. 일본 정부는 그를 망명객으로 대우하며 쌀 15가마니 정도의 월급을 주었지만 그는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조선에서 보낸 자객들이 언제 자신의 목을 노릴지 모른다는 공포. 그는 외출할 때마다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잠잘 때조차 머리맡에 단도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일본인 아내 사카이 나카였습니다. 그리고 1898년 두 사람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나온 이 아이. 훗날 아버지의 죄를 대신 갚기라도 하듯 흑투성이가 되어 조국의 땅을 일굴 운명, 바로 우장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장춘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아버지는 아주 짧은 잔상으로만 남아있습니다. 1903년 11월 24일 저녁 우범선의 집으로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고영근. 그는 민씨 정권의 측근이었으나 일본으로 망명해 우범선과 가깝게 지내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범선은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고향의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 고영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역적 놈! 고영근이 품속에서 꺼낸 단도는 우범선의 목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뿜어져 나온 붉은 피가 다담이 방을 적시고 술상은 엎어졌습니다. 6살 배기 우장춘이 그 광경을 목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날 밤 집안을 가득 채웠던 비릿한 혈향과 어머니의 절규는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트라우마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그것은 우장춘에게 가난과 멸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원은 끊겼습니다. 과부가 된 어머니 사카이 나카는 어린 장춘과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탁치는 대로 일해야 했습니다. 우장춘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일본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조센징의 자식! 너희 아버지가 조선의 왕비를 죽였다며? 살인자의 아들! 어린 우장춘의 가슴에 꽂히는 말들은 돌멩이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이런 욕을 들어야 하는지,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온전히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그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만을 뼈저리게 느꼈을 뿐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우장춘은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입니다. 복잡한 수식을 풀어내는 쾌감은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그는 도쿄 제국대학 농학실과에 입학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장춘과 육종학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실험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세포 속의 염색체를 세고 또 셌습니다. 남들이 술을 마시고 놀 때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교배 실험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 생물학계를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합니다. 바로 종의 합성 이론입니다. 당시 다윈의 진화론은 같은 종끼리만 교배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배추는 배추끼리, 양배추는 양배추끼리만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장추는 달랐습니다. 그는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해 전혀 다른 식물인 유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수정해야 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 이론으로 그는 일학 스타가 됩니다. 하지만 일본 학계는 그를 인정하면서도 차별했습니다. 그가 박사 학위를 청구했을 때 대학은 몇 년이나 심사를 미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조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조선의 도지사가 방문해 친일 연설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단상 위로 뛰어오릅니다. 당장 이따위 연설을 멈춰라! 내 놈이 그러고도 조선인이냐? 그의 이름은 바로 김철수. 강당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일본 경찰이 들이닥치고 김철수는 끌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한 신입생이 얼어붙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장춘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장춘의 가슴에 깊은 균열을 냅니다. 그는 처음으로 조선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눈앞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이후 우장춘은 김철수를 여러 차례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첫 만남은 냉랭했습니다. 우장춘이 일본어로 연설 사건에 대해 묻자 김철수는 날카롭게 말합니다. 조선말도 모르는 양반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나? 우장춘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제 아버지는 조선인입니다. 김철수는 우장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묻습니다. 우장춘이 우범선입니다. 그 순간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친 우범선은 역적이자 매국노요. 하지만 당신이 그 죄를 속죄하고 싶다면 조선의 독립을 위해 당신이 배운 지식으로 봉사하며 사시오. 그리고 절대로 조선의 성을 버리지 마시오. 이 말은 우장춘의 인생에 새겨진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일본인 아내와 결혼할 때도 창씨 계명을 강요받을 때도 그는 고집스럽게 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씨다. 내 뼈와 살은 조선의 것이다. 아버지 우범선이 조국을 버리고 도망쳤다면 아들 우장춘은 적국의 심장부에서 조선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아이러니입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과 함께 조선은 해방을 맞이합니다. 도쿄의 거리는 패배감에 젖은 일본인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지만 당시 한국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일본이 물러가면서 종자 산업은 붕괴되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무, 배추 씨앗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수입하던 것이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 손으로 키울 씨앗조차 없는 현실. 한국 정부는 다급하게 우장춘을 찾았습니다. 우 박사가 필요합니다. 조국의 농업을 살려주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보낼 정도였죠. 우장춘은 고민했습니다. 일본인 아내, 자식들, 그리고 쌓은 모든 커리어를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그를 매국노의 아들로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객들이 영웅 대접을 받는 나라. 그곳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결심합니다. 가족들을 일본에 남겨둔 채 홀로 귀국선을 타기로 말이죠. 아버지의 죄를 내가 갚겠다. 내 지식으로 조국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흙이 되겠다. 1950년 3월 8일 부산항에 도착한 우장춘을 맞이한 건 환영 인파와 플래카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그는 한국말을 거의 할 줄 몰랐습니다. 서툰 한국어, 하지만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는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저는 조국의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뒤 한반도에는 6.25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닥쳐옵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피난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던 1950년의 여름. 모두가 살기 위해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도망칠 때 우장춘은 오히려 부산의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실험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연구소를 떠날 수 없다. 종자를 지켜야 한다. 내가 도망가면 이 나라의 농업은 영영 끝이다. 그의 고집은 단순한 옹고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식량난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미군이 원조해주는 밀가루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는 밤낮 없이 밭을 갈았습니다. 연구비가 부족하면 자신이 일본에서 가져온 가재도구를 팔았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끊기면 거리에 나가 호소했습니다. 종자는 생명입니다. 무기 살돈의 100분의 1만이라도 종자에 써주십시오. 그의 손은 농부의 손보다 더 거칠어졌습니다. 손톱 밑에는 항상 검은 흙대가 끼어 있었고 얼굴은 땡볕에 그을려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그는 연구원들에게도 엄격했습니다. 벼 포기 하나라도 소홀히 하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실험용 작물을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면 불같이 화를 냈지만 밤에는 굶주린 연구원들을 위해 자신의 밥을 덜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결구배추, 즉 속이 꽉 찬 배추와 제주도 감귤입니다. 우장춘은 제주도의 기후가 감귤 재배에 적합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서귀포 일대에 감귤 묘목을 심게 했습니다. 오늘날 제주도가 감귤의 섬이 된 것은 전적으로 우장춘의 해안 덕분이었죠. 또한 그는 강원도 고랭지에서 무병 감자 씨앗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척박한 강원도 땅이 감자의 주산지가 된 것도 그의 공로입니다. 시간은 흘러 1959년 우장춘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2장 궤양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그는 병원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국립의료원에 입원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폭수가 차오르고 고통이 밀려오는 와중에도 그는 병상에서 벽 품종개량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정부는 뒤늦게 그에게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합니다. 병실을 찾은 장관이 훈장을 그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우장춘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그 훈장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긴 마지막 한마디. 드디어 조국이 나를 인정했다.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회한을 우리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따라다닌 내국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니었던 정계인의 삶. 그 모든 서러움과 고통이 그 훈장 하나로 씻겨 내려갔을까요? 1959년 8월 10일 우장춘 박사는 향년 61세를 일기로 눈을 감습니다. 그의 장례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부산 시내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나와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농민들은 흙 묻은 손으로 눈물을 훔쳤고 시장 상인들은 좌판을 걷고 묵념했습니다. 그가 만든 배추, 그가 만든 무, 그가 전파한 감귤을 키우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뒷산 여기산에 묻혔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흙, 그가 평생을 바쳐 비옥하게 만든 조국의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참으로 얄궂습니다. 아버지. 우범선의 흔적은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책 구석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왕비를 죽여 나라를 망가뜨리는 데 일조했고 아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했습니다. 우장춘이 한국에 와서 겪었던 그 처절한 고생은 어쩌면 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한 숭고한 속죄의식은 아니었을까요? 우장춘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트에서 크고 싱싱한 배추를 당연한 듯 카트에 담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방에서 귤을 까먹으며 TV를 봅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 속에 한 남자의 피 끓는 사연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배추를 개량한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일본이 남기고 간 식민지 농업의 잔재를 청산하고 기술 독립을 이뤄낸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총 대신 호미를 들고 폭탄 대신 씨앗을 들고 싸운 독립군이었습니다.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쓰면서도 끝내 창씨개명을 거부했던 자존심, 그것은 한국인 우장춘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애국이었습니다. 매국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구국의 영웅으로 죽음을 맞이한 남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 진정한 흙의 남자 우장춘. 지금까지 역사의 타임체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추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